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수요일 사사건건입니다.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 앞서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2025도 4697 사건에 대한 서류 제출 요구 안건을 추가 상정해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게 이재명 재판이라고 설명해 줘야지 사건 번호만으로 알 수 있냐면서 국회에서 대법원 판결에 관여하겠다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면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높아지냐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정감사 사흘째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 국민의힘 송영훈 전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대법원에서 진행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시작부터 공방을 벌였습니다. 일단 민주당 주도로 열린 현장 국감에서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문 관련 서류 제출 여부를 놓고 대립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2022도 4697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반대 5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재판에 관여해서 이재명 무죄 재판 만들어내라고 윽박지르는 것은 폭력배랑 똑같은 행동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입법 내란이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대법원 판결에 관여하겠다는 거냐라면서 이렇게 좀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대법원 판결은 5월 1일 날 네.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가 됐죠. 그러니까 관여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판결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네. 이 사건의 의의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2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을 매우 급속히 대법원으로 옮긴 다음에 전원합의체로 갑자기 옮기고 전원합의체 회부된 지 2일 만에 심리를 종결하고 네.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2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했습니다. 네. 이 당시는 이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상태였고요. 공직자의 대선 후보 출마를 위한 사퇴 기한도 지나서 대선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대법원이 대선 개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법권을 남용해서 대선에 개입하고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사법권의 남용, 대선 개입 이 의혹을 법사위가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판결 관련 어떤 서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서류를 지금 상정해서 보겠다, 제출해달라라는 요구가 좀 전에 있었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끝난 판결인데 이걸 어떻게 개입하느냐라는 입장이고요. 또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해서 항고심으로 돌아갔고, 지금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지금 재판은 중지된 상태인데 이게 어떻게 개입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법률가가 아닌 국민들의 네. 혼동을 야기해서 현혹시키고 국민을 속이는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왜냐하면 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요. 국정감사나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은요. 네. 한자가 다릅니다. 컨티뉴가 아니고 사건이 법원에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파기환송심의 현재도 계류 중이기 때문에 네. 이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감사를 하는 것은 명백히 국정감사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국정감사조사법 위반의 불법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 중단이 돼야 하는 것이죠. 네. 만약에 이런 것이 허용되면요. 지금 민주당은 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재판의 사실상 당사자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라도 이 재판이 그대로 유죄 확정이 되면은 민주당이 434억 원의 대선 선거 비용 보전금을 반환해야 되죠. 그리고 네네. 그뿐만이 아니라 설령 종료된 사건이라고 해도요. 국회가 이렇게 국정감사권을 남용해서 재판의 심리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을 허용하면 권력이 있거나 권력과 가까운 사람은 국회를 통해서 재판에 불복할 수 있는 사심제나 오심제를 허용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됩니다. 예. 즉 이것은 재판의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선례가 우리 헌정사에 남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이미 유죄 취재 파기환송으로 끝난 내용이다.
이 계자라는 자체가 한자에서부터 차이를 빚고 있어서 좀 혼동을 주고 있다는 의견 주셨는데 현재 지금 조금 전에 법사위에서 대법원 현장 검증에 착수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는 의미로 법사위 국감은 파행됐다라는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현장 검증이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또 파행이다 이런 얘기도 오가는데 현장 검증 통해서 어떤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사들이 심리를 하고 자기들이 토론하고 할 때 그 내용을 저희가 조사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재판 관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A 대법관이 뭐라 했느냐, B 대법관이 뭐라 했느냐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다. 그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때 기록이 7만 쪽이나 되는데 심리해보더니 단 2일 만에 이것을 봤을 수 있느냐, 그 기록을 보고 재판을 한 거냐,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값싸게 재판을 했느냐, 이런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로그 기록을 보겠다는 겁니다. 공판 기록은 전자문서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전자문서로 봤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봤는지 전자문서를 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로그 기록을 현장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그 로그기라는 게 이제 접속을 해서 접근을 했고 열람을 했는지 이런 예. 부분들이 다 기록에 전산에 남아 있으니까 그걸 그렇습니다. 보자. 어느 A 대법관이 예. 전사망에 접촉을 해서 그 기록을 전자문서를 봤는지 공판 기록을 봤는지 로그 기록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걸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네네. 지금 현장 검증에서 그 부분을 따져보자는 것이지 이게 내용적인 측면에서 A 대법관이 뭐라고 했고 B가 뭐라고 반박했고 이런 부분 자체가 애초에 아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법원조직법 65조에 보면요. 네. 심판의 합의는 비공개한다라는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결국 합의 과정 일체 다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용뿐만 아니라 과정도요. 지금 민주당에서 보자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합의의 과정을 들여다보자는 얘기거든요. 그게 곧 재판 불복입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이 선례로 남으면 사법권을 중대하게 그 독립을 뒤흔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권력이 재판에 관여하기 시작하면요.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권력이 재판관을 고르고 권력이 재판을 직접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왕조 시대 때 많이 있었던 원인 재판이에요. 그런 것을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립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왜 헌법에 명문에 들어가 있는가? 우리가 이 점을 다시 한번 음미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다 뭐 법조인이시니까 하나만 더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 로그 기록을 살펴보는 것, 이 과정 자체를 살펴보는 것 자체도 사법권에 대한 침해다. 어떤 생각이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재판 내용을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라 기록을 그 짧은 시간에 다 봤다고 하니까 봤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선진국에서는 법관들의 인사도 대법원장이 하지 않는 나라가 많습니다. 사법행정과 사법 본래의 재판 업무는 분리되는 겁니다. 지금 대법원과 국민의힘은 이 사법행정까지 전부 다 사법권의 독립 영역에 들어간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맞지 않고 네. 더구나 지금 이 재판은 사법권을 남용을 해서 대선에 개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선택해야 할 대통령을 사법부가 넌 안 돼라고 미리 범위를 정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사안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을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권 침해 사건입니다. 법원 역사의 오욕의 역사로 기록될 사건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을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 예. 일단 제가 그 이전에요. 예. 우리 국회법 해설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그 국회 사무처가 발간한 국회법 해설 750페이지에 보면은요, 일반적인 사법 행정에 대한 국정감사 및 조사는 가능하지만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의 재판 내용과 관련되거나 법관의 소송 지휘, 재판 절차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는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즉 국회 스스로가 재판 절차, 또 소송 지휘 이런 것은 국정감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미 그 해설을 확립해 놓고 있습니다. 국회법에요. 그 점을 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조희대 대법원장 혼자 한 겁니까?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의 장이지만 어느 한두 사람이 전원합의체의 절차를 무리하게 주도하거나 위법하게 심리를 진행하려고 한다면
나머지 대법관들이 그 평의 길에 나가지도 않고 의견을 밝히지도 않고 판결서에 도장을 찍지도 않았을 겁니다. 대법관 전체가 한 재판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좌표 찍듯이 해서 공격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판결 보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오늘 현장 국감에서 그 하나 더 관심 가는 부분이요. 대법관의 사무실이 공개될지 여부인데 이게 지금 대법원이 정부 안대로라면 대법관 16명을 증언을 시키려면 약 1조 4천억 원이 든다라고 국회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관 한 명당 사무실이 요즘에 평수로 안 하긴 하지만 평수로 따진다면 75평씩이어서 이 부지 매입 그리고 사무실 새로 짓는 것 이런 것에만 하더라도 자그마치 1조 원의 돈이 든다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현실적으로 좀 있다고 보시는지? 네, 먼저 예. 지금 대법관 직원 문제를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정부 아닙니다. 정부가 아니라는 거 먼저 짚어드리고요. 네. 대법관을 직원을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고 곧 발표를 할 예정인데 그렇다고 해서 사건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사건은 그대로인 겁니다. 왜 대법관을 늘리려고 하느냐? 대법원 사건이 적체돼가지고 제대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죠.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공간이 부족하다. 대법관 숫자를 뭐 배로 늘리면 공간도 배로 늘려야 된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주장이야말로 대법관들이 얼마나 국민들로부터 괴리되어 있느냐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공간 문제는 예컨대 대법관 1인당 사무실을 규모를 줄인다든지 또 여러 가지 재판장이나 이런 것을 공용으로 쓰든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만에 하나 그게 너무 많은 돈이 든다 그러면 세종행정도시로 대법원을 옮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네, 좀 본질에서 벗어난 지금 주장을 바탕으로 해서 대법관을 증언하려고 하는 이 취지에 좀 어긋나는 발상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리 송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질이 대법관 증언이 아니고요. 네. 대법관 우겨넣기라고 불러야 맞습니다. 우겨넣기요? 왜냐하면은 네. 민주당에서 지금 대법관 증언이 마치 사법개혁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정말로 그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면 왜 5월 1일 대법원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 전에는 22대 국회 들어와서 단 한 번도 대법관을 늘리자는 법원 조직법을 발의한 적이 없습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22대 국회 들어와서 올해 5월 1일 전까지 아무도 그런 법안을 발의하신 분이 없어요. 네. 5월 2일부터 갑자기 발의되기 시작합니다.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겠다, 100명으로 늘리겠다. 그게 바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보복하기 위한 대법관 우겨넣기거든요. 더더군다나 그렇게 대법관 우겨넣기를 하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큰 이익을 봅니다. 본인이 더 많은 대법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면서 가령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면 본인의 재임 중에 대법관 22명을 임명합니다. 퇴임 후에 다시 재판이 계속되면은 그 상고심 본인이 22명 임명해온 대법관들이 심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크게 이익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법관 우겨넣기, 즉 루스벨트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코트 패킹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사무실 늘리는데 1조 4천억 원이 든다고 하는 문제는요. 대법원이 서초동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대법관을 늘리면요. 대법관의 사무실만 늘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빼고 12명의 대법관이 재판을 하는데 그 휘하에 부장판사, 판사급 등등 재판연구관이 140명이 있습니다. 140명이요. 12명을 더 늘리면 또 판사 140명이 서초동에 와야 되겠죠. 그 사람들의 사무실이 다 필요합니다. 서초동이 땅값이 비싸니까 그 사무실을 올리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겠죠. 다만 대법원이 이런 이유를 내세우는 이유는 정치적 중립 의무 때문에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대법관 우겨넣기다라고 하는 본질을 법원 스스로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당도 그걸 알 텐데 이 사무실을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 가지고 법원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예. 지금 법사위 관련된 내용들 또 어떤 대법원의 어떤 대법관 증언 관련된 얘기를 나눠봤는데 한 가지 더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행안위 관련된 사안인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그 중앙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선관위원장이 인사말 이후에 이석을 하느냐 마느냐 이걸 두고 또 신경전이 있었거든요. 오늘 법사위 행안위에서는 인사말 이후에 이석을 하기로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또 제동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이석시키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점을 볼 때 선관위원장도 이석시키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저희가
대법원장 이석을 못하게 한 것은 네. 5월 1일 날 대선 개입이라고 하는 문제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법원장으로서 굳이 대법원장한테 물을 필요 없이 행정처장한테 물어도 되는 거죠. 근데 그 재판지를 대법원장이 했기 때문에 네. 대법원장이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국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장은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고 그냥 이대로 가자는 겁니다. 이걸 어느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중앙선관위원장은 지금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저런 억지를 쓰는 것은 괜한 억지일 뿐입니다. 지금 뭐 대법원장에게는 분명히 대법원장 중심으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따져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어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었는데 이거는 상황이 완전 다르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대법원장이 사과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반론 하나만 간단하게 먼저 드리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요.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에 충실한 판결을 했어요. 왜 비난을 받고 이 고초를 치르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국정감사에서 뻔뻔한 거짓말을 하는 것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 위증하면 왜 수사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국무회의에서요. 이재명 대통령의 그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어디서 발생한 겁니까? 2021년 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한 허위사실 공표다라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즉 대법원은요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에 충실한 판결을 한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예. 그다음에 선관위원장 이석 문제는 국민의힘이 일종의 미러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그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극구 증인 채택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이석도 막고 질문을 강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미러링으로 중앙선관위원장도 제석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환기를 한 것인데 네. 민주당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이석을 시킴으로써 관례를 존중했잖아요. 그럼으로써 법사위에서의 일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 모순을 스스로 드러내준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상임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외교통일위원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는요 일부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 발언이 무엇인지 듣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헌법과 대법원 판례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가량이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한다. 두 국가론 계속 이렇게 그 주장을 하실 겁니까? 이것이 정부의 입장으로 저는 확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논의 중입니다. 일단 현재 상황은 이제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지금 내세운 상황에서 통일부 장관에게 이제 질의가 있었죠. 두 국가라는 주장 이어가실 건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답변은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통일론 자체가 그러면 바뀌는 것인가 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혹시 국민 동의까지 가야 되는 문제인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예. 주제가 넘어가기 전에 네. 제가 좀 해명해야 될 게 있어서. 앞선 내용에 대해서요. 예, 예. 네. 그 대법관을 늘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최대 수혜자다.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많은 대법관을 임명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네. 최근에 이제 이와 관련해서 어떤 언론에서 만약에 12명을 늘리면 계산을 해봤더니 이재명 대통령도 22명을 임명하게 되고 다음 대통령도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더 많이 임명하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한 바가 있고요. 어느 네. 신문에서 언론에서 또 사건은 본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대법관들을 보조하는 재판연구관들의 일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재판연구관이 늘 수는 있지만 재판연구관이 대폭적으로 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저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노태우 대통령 정부 당시에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발표했고 북한과 남북 기본 협약을 합의서를 맺었습니다. 네. 여기에서 양측이 남과 북이 서로를 공식적으로 국가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엔에도 동시 가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일 방안에 있어서는 상호 국가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동영 장관의 양국가 두 국가로는 통일 방안에 있어서는 노태우 정부의 통일 방안과 일치하는 주장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 헌법이 네. 우리의 국토를 한반도 전체로 잡고 있고 북한 주민도 우리의 국민으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동영 장관이 말씀하시는 저 두 국가론이라고 하는 그 통일 방안 저것을 법제화까지 갈 거냐 이것은 정부 내에서 좀 더 토론이 필요하고 네.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어떤 기조가 과거 노태우 대통령 시절의 사례만 보더라도 이것이 왜 합리적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 반대로 이제 법제화 단계까지는 좀 어떤 논의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말씀 주셨어요. 어떤 의견이세요? 그렇다고 우리 정부 당국자가 특히 통일부 장관이 두 국가론까지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건 명백히 위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을 과거처럼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 단체로만 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남북 교류협력의 대상이고 대화의 대상이라고 하는 그 특수적 지위는 대한민국 보수도 지금은 인정을 하죠. 그런데 두 국가론을 공식화해주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북한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헌법 위반이에요. 헌법 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명문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두 국가론을 공식화하는 순간 휴전선 이북은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 것이 되는데 그것은 개헌을 통해서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달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을 짚자면 이것은 어떤 정치 공세나 또는 그 헌법 위반 여부를 떠나서 두 국가론을 대한민국이 받아들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유사시에 즉 북한의 급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중국의 개입을 정당화해 줄 수 있어요. 사실은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 도서까지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하는 헌법적 관점을 확실하게 견지하고 있어야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한민국이 개입하고 나아가서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압록강을 건너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저지할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국가론을 하는 순간 북한의 급변 사태가 될 때 중국이 개입하고 차후에 북한이 중국의 괴뢰국이 되는 상황까지 될 수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은 역사의 죄를 짓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긴 안목으로 이 문제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예. 이번엔 내란 특검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이후에 처음으로 이 특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조사를 받고 있고요. 오늘 조사는 외환 유치 관련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의 빌미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북한하고 무력 충돌 이런 상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평양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켜가지고 전단을 뿌렸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정당한 군사적 이유나 목적 없이 계엄을 유도할 목적으로 한 거라면 이게 형법상 외환 유치체 장에 있는 일반 이적죄에 해당됩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군사적 이익을 해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일반 이적죄 혐의를 두고 지금 특검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드론 작전 사령부라든지 합참 작전 참모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 조사를 했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서 조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도발을 북으로부터 이끌어내서 어떤 비상계엄에 대한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 좀 짚어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지금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금 현재 방어권 차원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도 그렇다 하더라도 준비한 질문지를 모두 소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어떤 부분에 집중할지 또 진술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다 소화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어쨌든 질문을 모두 소화하면 네. 피의자 신문 조서가 남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게 되는 네. 겁니다. 그리고 특검은 이제 기소를 위한 수순으로 그러한 조사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여기에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네. 일반 이적죄로 기소를 하고 나아가서 처벌까지 되는 선례를 남기게 되면요. 군인이 작전을 하기 전에 법전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안보를 지키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북한에 드론을 계속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된다면 그건 다른 문제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비례적 대응인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해서는 곤란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형법상 일반 이적죄가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하면 성립됩니다. 그런데 이 군사상 이익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북한에 대해서 조금 강경하게 대응하면 그러면 이것이 일반 이적죄인가? 혹은 북한에 대해서 조금 더 유화적으로 대응하면 그것도 일반 이적죄인가? 이 선을 긋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기억하시겠지만 2022년에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 북한의 무인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러고서 보냈지만은 2024년에 또 보내기는 했죠. 그러나 더 보냈다고 해서 이것이 그러면 비례적 대응을 초과하는 것이어서 군사적 이익을 해한 것이냐? 이렇게 되면은 군인들이 작전을 할 때 굉장히 머리가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하나만 짧게 덧붙이면은 네. 만약에 이런 선례가 만들어지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송영무 전 국방장관도 이적죄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서 재판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전에 우리 합참은 남북이 DMZ에 있는 GP
감시초소를 동수로 파괴하면 북한이 우리보다 2배 많기 때문에 우리의 정찰상 이익이 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을 강행했고 GP 지상부를 파괴했지만 북한은 그 지하부를 파괴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도 시설 파괴 이적죄가 될 수 있는데 북한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해도 처벌, 유화적으로 정책을 세워서 집행해도 처벌. 이렇게 되면 앞으로 북한 관련된 일은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조금 길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짧게 좀 보충 질문 저 말씀에 드리겠습니다. 대해서 네, 네. 설명을 말씀 안 드릴 수는 네. 없는데 저 말씀은 윤석열 내란 수계가 불법 비상계엄을 했다는 그 현실을 전혀 간과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계엄을 했기 때문에 불법 계엄이 됐고 군인을 국회에 투입했기 때문에 내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계속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결국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고 평상시에도 그냥 계엄을 감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직전에 평양 상공에 드론을 보냈다는 것은 특별한 군사적 어떤 이유가 있어서 밑에서부터 이런 작전이 필요합니다라고 보고한 것도 아닌데 그런 게 보냈다는 것은 계엄을 목적으로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추론이 되는 겁니다. 네. 아마 그 하급 장교들 조사를 통해서 그런 정황이 이미 증거로서 입수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짧게만 덧붙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계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위헌이라고 단호하게 반대했거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심이 있는 단계고 정확하게 규명되고 입증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계엄을 목적으로 일부러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 드론을 보냈다는 게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면 그건 다른 문제일 거다.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 일반 이적죄의 문을 열어젖히면 우리 안보에 상당한 부담이 될 거다.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정당하게 군을 통수한 문재인 대통령까지 여기서 끌고 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무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안을 자체만 놓고 판단을 하셔야지. 네, 제 네네. 말씀은 그겁니다.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지요. 이 법원은 일단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 또 뭐 증거인멸할지 도주 우려가 적다. 계엄 선포를 알게 된 시점이나 과정, 가담 정도를 말하는 걸까요? 이게 지금 법원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기각 결정 내린 그 배경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듣겠습니다. 법원의 이 영장 기각을 하면서 법원이 사유로 삼아 방금 읽어주신 그 부분, 그걸 보고 그게 이제 영장 기각의 가장 핵심 이유거든요. 저 그걸 보고 네. 법원이 이 내란죄의 엄중함, 내란죄의 특성을 완전히 간과하고 있다. 더구나 국무위원이 헌법을 수호할 헌법상 법적인 의무를 완전히 간과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들었습니다. 정말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무위원은 법무부 장관은 행안부 장관은 부처의 장관으로서 그 부처가 헌법과 법률을 잘 따르도록 지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고 네. 국무위원회 위원으로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지키도록 조언하고 충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계엄 관련 그날 밤에 가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렀을 때 가서 평상시에 비상계엄 하려고 하는 더구나 법률가라면 이것은 분명히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불법계엄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돌아오는 과정에서 군을 국회에 침투시켜서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할 것을 검토하도록 지시한다든지 또는 수용 인력이 얼마나 된지를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보고받고 또 언론에 보면 그 보고받은 것을 삭제한 것이 있다는 그 지대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렇다든지 또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출국금지 직원들이 법무부에 출근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은 결국 내란에 협조하려고 하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 겁니다. 이런 것을 그러니까 국무위원회 헌법 수호의 의무, 법률 수호의 의무를 이번 영장 재판부는 대단히 경시했다. 이걸 망각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네. 특검에서는
강력하게 재청구하고 법원에 영장 발부를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특성을 간과한 판단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송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히려 그 엄중함을 법원이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했다. 오히려 그걸 이렇게 고려한 것이다. 생각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는요. 예. 법정형이 최고 사형입니다. 우두머리만 최고형이 사형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만큼 그 혐의가 성립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자, 12.3 비상계엄은 12월 4일 새벽에 종료가 됐습니다. 핵심 인물인 김영현 전 국방장관이 긴급 체포된 것이 작년 12월 8일이고 구속된 게 12월 10일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중요 임무 종사에 반열에 있다고 생각되는 인물이라면 진작에 수사받고 기소되는 것이 정상이지요. 그런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무엇을 했는지 별로 조명되거나 부각되지 않다가 계엄이 종료되고 10달이 지나서야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그것부터 법원이 직관적으로는 이 인물이 과연 주요 임무 종사가 맞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만 하고 네. 그 법원도 지금 기각사유를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여부와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그 국무회의에 있었던 분들은 물론 역사적, 정치적으로는 다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는 걸 인식했다고 해도 그 본인이 한 행위에 따라서 처벌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떠한 검토를 공무원들에게 지시했을 때 그것이 곧바로 특검이 적용하고자 하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가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상당히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나만 짧게 덧붙이면 이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입니다. 청탁금지법이라고 하는 비교적 가벼운 법조가 적용됐는데도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법관 개인의 판단에 대해서 시비할 것은 아니고 좀 존중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 캄보디아 사건 관련 소식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 합동 대응팀이 오늘 캄보디아 현지로 떠났고 조만간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저희 KBS에서도 이 사안에 대한 최초 보도를 지난해 8월부터 계속했고 그리고 1년 전 국감에서도 이 내용이 거의 똑같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시 국민의힘 김건 외통위 간사도 캄보디아에서 지금 사건이 폭증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도 현지에서 취업 사기라는 것을 깨달으면 이미 늦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이미 다뤄졌었고 좀 다루고 있었는데 참 짚어볼 부분이요. 이렇게 문제의식이 이미 있었고 보도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이 과연 뒷받침되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우리가 캄보디아 현재 그 코리안 데스크 경찰력을 좀 꾸리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이제 외사 경찰일 텐데 이 외사 경찰 수를 좀 늘려달라고 했지만은 지난 정부 때 오히려 대폭 줄었다. 이 부분도 과연 영향이 있었을까?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작년 국감에 예. 저 문제를 제기한 그 당시 여당인 국힘당 의원들이 제기를 했고 네. 더구나 그 제기한 김상훈 의원은 정책위 의장이었어요.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네네. 정책위 의장이 우리 국민이 취업 사기, 취업 미끼를 이유로 캄보디아에 가서 거기서 강금 폭행 당하고 있다. 매우 심각한 상태다. 빨리 경찰 데스크를 현지에 설치하고 경찰을 늘려야 된다. 현지 경찰을. 이런 구체적인 제안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여당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를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또 하나 외사경찰관이 1,100명이었는데 49명으로 줄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외사경찰을 다 없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한 범죄, 국민에 대한 위협 이것을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외사경찰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공백 상태가 발생한 겁니다. 제로가 된 겁니다. 예. 이건 윤석열 정부의 책임입니다. 왜 금년에 330건의 신고가 됐고 작년에 220건의 신고가 됐는데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뭐 한 겁니까? 당시에 여당에서 의원, 그중에서도 정책위 의장마저도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왜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했는가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 정부에서도 대책 수립이 미흡했던 부분은 분명히 비판받아야 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과거 정부 탓을 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바로 풀려나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은 일단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외사 문제는 앞으로 검
환경에서 모두 좀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정권이 어느 쪽으로 바뀌어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실 검찰의 외사 기능을 대폭 약화시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외사부는 형사부로 전환했고 부산지검과 인천지검의 외사부가 있었던 것을 외사부가 형사부로 겸하게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외사 경찰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국제적으로 대응해야 될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많다는 측면에서 외사 기능은 검찰, 경찰 모두 약화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 뭐 검찰마저 지금 폐지한다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짚어볼 것은 우리 재외공관의 공백입니다. 지금 캄보디아에 대한민국 대사가 없지 않습니까? 대사가 공백 중인 거예요. 그렇죠. 네. 7월 17일에 이임 오찬, 이임 만찬, 이임 예방 등을 했습니다. 지금 만 석 달가량 공석이고 지금 캄보디아만이 아니거든요. 9월 말 기준으로 24개 국가의 재외공관장, 그러니까 대사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특히나 남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동팀으로 파키스탄, 중남미로 가면은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또 중동으로 가면은 이스라엘, 바레인, 쿠웨이트, 사우디 이렇게 우리 재외 국민에 대한 보호가 좀 절실한 곳에서 대사들의 공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전 정부 탓을 하기 이전에 이런 부분의 공백도 좀 빠르게 메워가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요. 지금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피해자 구출이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로 캄보디아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도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 정부가 캄보디아에 국제공조를 요청을 해도 보신 것처럼 요청은 20건인데 돌아오는 답은 6건이다. 거의 응하지 않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지금 캄보디아에 대한 경제 지원 규모, ODA라고 하죠. ODA 규모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해 4,300억 원이 넘습니다. 근데 지난해 정상회담 후에 2,000억 원대에서 지금 2배로 넘게 좀 증가를 했고 우리나라가 지금 지원한 나라 중에 지원 규모가 가장 크다고 하던데 예.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는데 범죄 수사는 협조가 안 된다. 지금 정부는 이 ODA에 대한 재검토도 혹시 염두에 두고 있나요? 검토하고 있다고 제가 이제 그쪽은 전문가가 아니어서 네. 검토하고 있다고 언론에서 봤는데요. 네. 이 문제는 제 생각은 그렇게 해결할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지금 합동팀을 만들어서 파견을 했고 캄보디아 정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얼마든지 상황 변화는 있을 거다. 그렇게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찰들이 캄보디아 정부가 허락하면 현지 경찰하고 합동해서 수사하고 범인을 검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문제가 해결할 수 있고 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이렇게 다 이어서 엮어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렇게 해결되면 참 다행인데요. 지금까지 캄보디아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보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하지 않으면은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돌아오시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ODA에 대한 집행을 중단하겠다. 라고 하는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모든 가용한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되고 설령 단기간에 있어서 어떤 외교적인 관계가 조금 후퇴하더라도 지금은 우리 국민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정치권 소식 들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 국민의힘 송영훈 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